자, 저도 왔습니다. 자, 오늘은 28회 기출이죠. 지금 자 30일에 했고 30회 했고 29회 자료까지 싹 올려드렸고 이제 28회 하고 이제 27회 하나 남았네요. 자, 28회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기출 28회. 자, 이 해에는 이론이 32문제 나왔어요. 8문제 나왔죠. 보통은 계산이 9개고 이론이 한 31개 정도인데. 자, 그리고 28회도 27회가 첫 해고 28회가 두 번째 부동산 학이 들어간 해니까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단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출에서는 제가 표시한 하 논점을 반드시 강의 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민법 99조. 그 다음에 복합 개념 나오면 일단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복합 개념도 있지만 또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대입되는 개념이 뭐죠?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여러 개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 일체로 복합으로 이루어진 주택, 상가 이런 게 복합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법률, 경제, 기술. 그 다음에 3번은 점유취득 시효의 법조문이에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은 담보물권의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넓은 의미의 부동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준부동산. 그리고 준부동산은 권리, 동산이나 권리죠.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권리인데 그걸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반드시 등기, 등록 등 공시수단을 부동산처럼 가지고 있죠. 자, 2번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자, 얘는 뭐 왜 부효과 나오니까 부동성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세요. 분할 병합의 가능성. 우리가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분할 병합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경제, 행정적, 즉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분할 합병의 가능성은 요 지문 말고는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의미는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한 이유는 토지의 분할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 논리.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일단 찌읒자가 보여야죠. 찌읒자 부증성. 그 다음에 이응자 용도의 다양성. 여기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냈고. 자, 부증성이 있어요. 부증성.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죠. 그래서 알뜰살뜰 잘 써야죠. 근데 얘도 암기 코드 있죠? 연상 코드. 부증, 집약.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제 논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인문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인문적 위치는요, 분야로, 원인으로 나누면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행정적인 위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주고 이게 인문적 위치 중에 어떤 위치의 변화냐 이걸 내는 게 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의 변경, 뭐 공업단지 지정이니까 도시계획 법률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적,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행정적 위치의 변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을 뜻합니다. 요거 찾아주라는 게 논점이에요. 자, 중개사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자, 외부에 공원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자 부동산의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같은 게 인간이 만들어낸 위치,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니까 인문적 위치의 변화예요. 그런데 굳이 셋 중에 하나 나누라면 가격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도시계획, 이런 도시계획은 행정이고, 그리고 사회적 위치라는 건 사회적 인식이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사회적 위치의 변화죠. 자,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인데 1번은 뭐 민법 또는 뭐 공법의 문제가 나왔어요.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을 달리하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그리고 동사는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점유 상태를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는 점유를 하면 소유자라고 인정을 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되어 있다고 진실한 소유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옳은 지문.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가지가 떠올라야죠. 독립정착물 네 가지. 그러면 간만에 해볼까요? 간만에. 연산코드. 시골에 갔다. 그랬더니 건물 있고 여기에 뭐가 두 그루 있다? 나무가 두 그루 있죠. 첫 번째 나무는 등기된 임목. 또 하나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다? 상추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독립정착물 네 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니까 독립정착물이고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았고. 토지의 정착물 중 도료와 교량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독립정착물 네 가지가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종속정착물이죠. 자,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 효용의 손실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의 손실이 없이 부착되었다 그러면 대충 붙여져 있는 거죠. 건물에. 대충 건물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임차인이 설치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요 부자가 빠져야죠. 자, 여기는 주택의 분류 중 연립주택이죠. 땡큐 해줘야죠. 관계법규 건축법에서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빨리 찾는 건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공동주택은 크게 아파트 3글자, 연립 2글자, 4글자, 다세대 5글자.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차례대로 해놓고 아파트는 항상 규모가 가장 크니까 주거로 쓰이는 층이 5계층 이상.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항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 단독주택은 몇 층까지? 3층까지. 3층까지. 그러니까 요 중간에 4층짜리가 2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립 다세대죠. 그래서 연립 다세대는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러면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죠. 암기 코드는 연초 따위, 연초 따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연립주택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니까 일단 4계층을 찾아야죠. 4계층. 4계층. 그 연초니까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요놈이 정답이네요. 요놈이 정답이에요. 자, 요건 뭘까요? 4번을 한번 보죠. 4번은 4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 거죠. 연립 아니면 다세대. 근데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이죠. 따이. 그러니까 다세대인 거죠. 다세대, 다세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중 직접과 간접인데 간접은 항상 네 가지가 떠올라야죠. 조세, 부담금, 지원, 보조, 세금 나왔네요. 조세. 네. 그 다음에 요런 게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이니까 가격이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거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니까 시장을 좀 다운시키는 정책이야. 다운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죠. 규제를. 그럼 보자고요.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을 인상했어요. 요거 안정화 정책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예요.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니까.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활성화 방안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전매 제한이 뭔지 몰라도 제한의 기간을 확대했다. 규제. 여기도 재당첨이 뭔지 몰라도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면 얘는 활성화 방안인 거죠. 제한을 폐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LTV, DTI가 나오면 이거 정의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LTV와 DTI는 항상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니까 항상 대출 금액으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대출 금액을 축소했습니다. 규제죠. 규제. 예.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인데 일단 이건 정답을 먼저 봐요. 이거 잘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중에 토지의 특성 중에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맨 먼저. 부동성.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그리고 부동성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반드시 뭐랑 관계되어 있습니까? 장소와 관계되어 있어요. 장소.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놈이죠. 부동산의 입지성, 장소. 이 장소는 토지의 부동산의 장소는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또는 입지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입지에 대한 독점권. 이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장소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부동산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지역적인 시장이 만들어지죠. 지역적인 시장. 그리고 이 지역적인 시장은 세부 지역으로 다시 하위 시장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두리뭉실합니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그냥 다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자, 부동산의 입지성, 그냥 부동성 또는 장소를 강조한다 해도 되고, 활동과 가격에 있어서 어떤 입지, 장소의 독점권을 갖고, 이것은 하위 시장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 뒷문장은 지역적인 시장이고, 지역에 따라 이렇게 시장이 세분되잖아요. 이런 하위 시장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사 시험에 아주 어려운 게 하나 나왔어요. 자, 4번을 봐요. 이게 논점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논점을. 정부의 제품의 품질 또는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 기준은 양적 규제이냐? 그러면 뻔해요. 양적인 규제냐? 질적인 규제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건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평가사. 그럼 앞에 봤더니 품질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질적 규제겠구나. 이렇게 와야죠. 그럼 나머지 보자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 또는 시스템이고,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지만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는 제외됩니다. 말도 안 되죠. 부동산은 바로 권리의 거래죠.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2번은 바로 보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말도 안 되죠.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효율적 시장이냐를 묻고 있는데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그럼 모든 정보가 되는 거죠. 공표된 거, 공표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얘는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시장이죠. 강성시장. 그 다음에 8번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경제론의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간만에 하나가 나왔어요. 수요와 공급 균형. 그런데 이거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솔직히 저는 궁금해요. 왜? 경제 전공에서 너무 어려운 것만 하다 보니까 쉬운 거에 오히려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죠. 일단 우리가 흔히 수요하면 항상 수요는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근데 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반드시 유효수요. 수요 중에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합니다. X죠. 반드시 구매력 있는 수요, 유효수요의 개념인 것이죠. 개념인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어요. 땡큐.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야죠. 땡큐니까.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을 묻고 있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이걸 물어요. 항상 소비의 변화는 가격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소득이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근데 5번도 뭐 만만치 않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했을 때 가격의 하락폭이 어떻게 됩니까?
일명 가격 변화의 폭이에요.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죠. 공급이 늡니다. 그러면 가격은 1000% 하락하죠. 근데 가격을 만드는 수요가 탄력적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가격은 탄력적이면 덜 하락하고 비탄력적이면 더 하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에서는 강의를 할 때 가운데를 딱 봤더니 탔어. 그러면 덜 먹어야 되고 안 탔어. 그러면 더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명 더덜 문제인데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한 거예요. 탄력성은.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대로만 해주면 되죠. 가격이 덜이면 거래량은 더. 가격이 더면 거래량은 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해요. 근데 그 하락폭을 물어봤으니까 탄력성을 봐야죠. 가격을 같이 만드는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비탄력. 안 탔죠? 그러니까 하락의 폭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럼 거래량은 폭의 변화는 작아져야 돼요. 이건 왜 그래요? 자, 이런 완만한 애가 있으면, 여기 봐요. 거래량의 변화는 심하면 항상 가격의 변화는 반대로 적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수요와 공급의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양의 변화가 작으면 가격의 변화는 커지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면 가격의 변화는 적고 구조사.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의 폭은 항상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 변화의 폭이 커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량의 변화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이 나오면 항상 암기해야 될 필수 코스가 있죠. 바로 순환 국면의 특징. 일단 수축기가 먼저죠. 수축기. 자, 후퇴와 하향은 구별할 실익이 없어요. 둘 다 가격이 하락하는 수축기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수축기가 나오면 항상 매수자 중시고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 시옷. 수축기 매수자 상한선. 확장기는 시옷자가 없으니까 매도자 중시고 확장기는 히읗자가 있으니까 하한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이요. 매도자 중시 시장이 뭡니까? 매수자 중시 시장이 뭡니까? 그럼 뭐라 할 거예요? 확장기는 항상 가격이 쭉 상승하는 시기니까 누가 거래를 주저하더라. 물건을 팔려는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도자 중시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하니까 활동가들은 매도자를 잘 관리해야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하향 시장이에요. 하향. 그럼 수축기예요? 확장기예요? 수축기죠. 그러니까 상한선 그냥 됐어요.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자, 상향 시장은 확장기예요. 그리고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거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이게 포인트예요. 매도자가 거래 성립을 미루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매도자 중시 시장이죠. 확장기니까 매도자 중시 시장 맞았죠. 그 다음에 중개 물건 의뢰의 접수와 관련해서 안정기. 자, 안정기는 경기 순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나누니까. 그래서 그냥 안정기를 물어본 거예요. 경기 순환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가 안정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의뢰 또는 매각과 매입 의뢰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럴듯하고요. 자, 실수요 증가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실수요 증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주택으로 치면 주택의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주택의 물량이.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매도자, 물건의 주인. 매물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매도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4번 틀렸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항상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고 순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경기의 변동폭이니까 진폭이죠. 진폭은 크다 이렇게 옳은 지문이죠.
자, 부동산 정책의 공적 개입 필요성.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뭐 30회, 29회, 30일에 다 나온 거잖아요. 공적 개입 필요성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장 실패라니까. 항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시장 실패.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 자, 시장 실패,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죠, 이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네 가지가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불안정 경쟁, 위험, 불확실성. 요것이 시장 실패 원인으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는 외부 효과 공공재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그리고 공급의 비탄력성. 따라서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맞아 보이고. 그 다음에 4번을 봐요. 5번부터 보죠. 자,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막혀들 경우에 소비의 경합이 아니라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이죠. 그리고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틀렸어요. 이게 정답은 5번 찾았어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뭐 전혀 논점이 없는 문장인데, 용도지역제 나오면 우리 시험은 반드시 어떤 문구가 나옵니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 하려고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항상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지구제 나오면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의 방지. 요거 바로 나와야 된다. 시험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1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우리 28의 기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려고 하는데, 항상 은행에게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자, 사업주가 은행에게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자, 사업주와 독립적인 제3의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대출받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자, 이 프로젝트를 하려는 사업주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사업주에게 상환받지 못한 돈을 갚아라 라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의 금융구조는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입니다.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안 되죠. 이걸 부의 금융효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금을 관리할 때는 항상 어떤 걸로 관리합니까?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특별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고. 자, 그럼 문제 보자고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 담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해요. 정확히 말하면 상환 재원이죠. 상환 재원으로. 그러니까 자, 부동산 개발로 인한, 즉 프로젝트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 프로젝트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으로 상환할 테니까 대출을 좀 해줘라. 이게 프로젝트 대출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자, 프로젝트의 자금 관리는 에스크로우 계정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차입금리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지 않으니까 위험한 대출이고, 따라서 기업의 일반 대출 금리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보세요. 부동산학은 뭐 심오한 이론을 묻지 않아요. 여기 봤더니 뭔지 몰라도 이런 게 있어요. 자, 프로젝트 대출은 대규모 사업이고 대부분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잘 되겠어요? 공사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공사가 사공이 많아서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신속합니다. 보는 순간 이상한 거야. 그래서 논리 모순이잖아요. 여러 이해관계가 참여하니까 사업 진행이 더딜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 조세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거야. 상당히. 그래서 한번 종부세만 한번 봅시다. 종부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있죠. 자, 뭐가 꼭 기억나야 되냐 그러면 재산세 봐요. 자, 재산세,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섯 가지로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선박 항공기야 우리랑 관심 없는 애고 자 요걸 딱 보자고요. 자 재산세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인 건물 주택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서 한 부동산이죠. 주택은 토지와 건물 일체로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종부세는 뭐가 없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있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있고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이게 부동산만 갖고 부동산만 딱 과세 대상으로 보면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만 있지 건축물은 없다는 거죠. 또 토지에 대한 이쪽으로 올려볼까요? 이거 이렇게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자 이것도 한번 봐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항상 종합 합산이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이거 어디로 갔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있잖아요. 분리과세 이렇게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인데 종부세에서는 토지의 경우에도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는 거죠. 분리과세가 없어요. 왜? 분리과세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왕창 물리기 위해서 이미 물려버린 거기 때문에 종부세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납부 분야를 보자고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자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고 뭐가 없다. 분리과세가 없다는 거야.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은 5억 원, 별도합산은 80억 원. 그래서 항상 종부세는 토지는 토지니까 5억 원. 별도는 별이잖아요. 별 굉장히 비싸잖아요. 80억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택은 과세 기준 현재 얼마 초과? 6억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6억 초과를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하죠. 개인별로 인별과세고 당연히 누진세를 택하고 있겠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원칙이 누진세. 왜?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5억 해야죠. 요놈이 틀려먹은 거죠. 5억. 그리고 종부세, 자 통과하고 4번.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율은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율도 6월 1일이죠.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요 2번이에요. 그리고 요거 잘 나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 했잖아요.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봐요. 여기 한 세대예요. 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세대별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한 세대가 대부분
이게 한 몸뚱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자식 이렇게 돼 있지만 이들이 무슨 별개예요. 한 몸뚱이지. 같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한 채는 나, 한 채는 부인, 한 채는 자식 이렇게 나누며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하나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종부세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부가 받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운 사람들이죠. 저도 종부세 좀 내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조세요. 이것도 살짝 자 보자. 어려워요.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가징수죠. 부가징수. 즉 이 말은 재산세나 종부세는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내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가에서 고지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가격 공시,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 이런 가격 공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웬만하면 다 파악을 해요. 의지가 없어서 파악을 안 할 뿐이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알아서 고지서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과 또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특징이냐? 자,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도대체 상속을 뭘 받고 얼마짜리를 상속받았는지 과세관청인 정부가 알 리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또 양도소득세도 보세요. 양도.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지 정부가 어떻게 할 거야? 계약으로 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야, 미스터가 이런 걸 신고 납부하면 거짓으로 신고하면 야, 세금이 안 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놔두겠어? 정부가 한 번씩 털죠. 한 번씩 털어서 그렇죠. 일벌백계 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낼 수밖에 성실 신고해야죠. 성실 신고. 믿고 살아야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딱 봤더니 동결효과 나왔어요. 동결효과 나오면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자,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왕창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나 이번에 거래 안 할란다. 그래서 거래를, 그렇죠. 그죠. 거래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에 물건을 팔겠다고 나온 매물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부동산의 물량 자체가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산거래 위축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된다. 공급, 즉 물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신규 건설 물량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의 물량은 일부는 신규 건설이고 일부는 기존 주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 주택의 물량이 싹 감소돼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항상 세금은 실질이에요, 실질.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사실상 취득자. 그리고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우리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양도 가격은 실질이니까 세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 사실상 취득자, 실제로 거래한 가격, 사실상 취득자. 이런 게 있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자,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인데 여기 보세요. 요 놈이 잘 나요. 전닥과수원. 자, 전닥과수원은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왕창 물려야 될 것 같아요. 엄청 깎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농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저율로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실무에서 쓰지 않는 용어고 그냥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주택연금. 자, 일단 주택연금은 항상 요 주택이 어떤 주택입니까? 주택법상 주택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이에요. 그리고 주택이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죠. 1번에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게 어렵단 말이에요. 나머지 게. 자, 요거 하나 봐요. 일단 5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걸 전에 요거 하나 봐요. 우리가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종신지급 방식이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종신, 사망할 때까지 주택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확정기간, 내가 정한 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이 있는데 종신 지급 방식에서는 항상 요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니까. 자, 사망으로 자산을 처분해요. 자, 담보로 맡긴 주택을 처분하겠죠.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하는데 주택 가격이 연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잔액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연금으로 지급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죠. 이게 복지제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 볼까요?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토록 거주합니다. 이게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을 선택하면 지급보장이 가고 그리고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입자는 보증료도 납부해야 되고 그렇죠. 연금이 대출이니까 대출 수수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이 두 가지 이게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자,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면 저 같으면 네이버에 주택연금을 쳐보겠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러면 재작년부터 대단히 뭔가 광고하는 게 이거예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어머, 세자가 어디가 없어. 내 집 연금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3종 세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대형 주택연금이 바로 요 3번이에요. 부부 기준 1.5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요새 서울에서 아파트 1억 5천 밑에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없어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1억 5천이라면 주택 중에 그렇죠. 대단히 가격이 낮은 주택이죠. 그럼 이런 주택은 조금 더 우대해서 지급을 하는 제 기억으로는 20%인가 22%인가 20% 이상 조금 더 줘요. 정상적인 금액보다 20% 이상. 그러니까 우대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돼. 그리고 자 2번을 봐요. 자, 요거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법에 논란이 있었던 건데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볼 테니까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자에게 유리한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연금에 가입한 담보로 제공한 요 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해야 돼요. 거주.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거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이 두 채거나 또는 다른 어떤 소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굳이 놔두고 다른 데서 전월세로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이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이 주택이 이제 노후화돼요. 그러면 이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하는 동안에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딴 데로 이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 요건이 지금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정하는 법조문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당연히 인정을 해줄 것 같은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잠시 거주를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법조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조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요. 그러면 잠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계약은 유지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주택금융. 자,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주택 구매력을 높여줍니다. 확실히 맞았고요. 자, 주택 소비금융인데 아주 잘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 주택 소비금융의 대표적으로 실무에서 뭐라 그러냐?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즉, 내가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신용을 담보로 이렇게 돼 있다면 정말 눈에 잘 안 띄는 함정이에요. 얘가. 잘 보셔야 돼. 중개사 시험에도 나왔고 평가사 시험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이게 바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택 소비금융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가 나오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장기대출이에요. 몇 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 그러면 첫 번째, 왜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원금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래요. 1억이라는 대출금을 5년에 갚으세요. 그러면 원금이 2천만 원씩 연 나가야 되지만 10년에 갚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20년에 걸쳐서 갖추세요. 그러면 매년 원금이 500만 원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택담보대출로 한 번 돈이 나가면 무조건 은행의 돈이 10년 이상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자금이 말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은행의 유동성 제약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 제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죠?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를 허용해 줬죠. 정부가. 자, 그래서 얘는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며, 자, 우리 대출 이자율은 항상 뭘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이자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쭉 상승하고 있는데 대출 이자율이 뭐 되었다고 돼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은 아차차 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 이자율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대출 이자율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대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은행은 아차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은행이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해야죠. 은행이 불리해집니다. 자, 16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거 시험에 우리 지금 5년 동안 무려 3번이나 나왔잖아요. 겸업금지.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것은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일단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만 빼고 여기 적어져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암기해요. 자, 상업용 건축물 상가주택이에요. 자, 4번도 상업용 건축물 상가주택. 그래서 여기는 임대 관리 등의 관리대행, 그 다음에 분양대행, 요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요걸 암기해야 돼. 예?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개발을 대행할 수 있니? 이게 잘 나와요. 여기 봐요. 개발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틀린 거예요. 아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가나 상담.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 그 다음에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 즉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대상으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가 관리대행, 분양대행. 이게 포인트예요. 관리대행, 분양대행. 자, 여기까지 1부예요. 자, 2부부터는 요 17번 투자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